반갑습니다, 여러분.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필기 컴퓨터 일반을 함께 대비할 지니쌤입니다. 오늘은 04강 컴퓨터 시스템 관리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의 정의 및 발전 과정, 컴퓨터의 세대별 특징, 컴퓨터의 분류, 정보 처리 방식, 정보 처리 시스템, 자료의 표현, 코드까지 보도록 할 건데요. 컴퓨터의 발달 과정을 시작으로 컴퓨터 안에서 이루어지는 자료의 표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컴퓨터의 정의 및 발전 과정입니다. 컴퓨터의 정의란 입력된 자료를 처리하여 유용한 정보로 출력하는 장치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입력을 하면 원하는 결과값이 도출되죠. 그런 식으로 정보를 출력하는 장치, 기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컴퓨터의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지는 않지만 우리가 컴퓨터를 왜 활용을 하고 이 컴퓨터라는 기계가 어떤 효과를 주는지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컴퓨터의 특징입니다. 자동성, 정확성, 신속성, 호환성, 대용량성, 범용성 등이 있는데 단 창조성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컴퓨터는 사용자가 입력한 대로 명령한 대로 결과만 꺼낼 뿐이지 본인이 생각을 해서 컴퓨터 스스로 생각을 해서 결과값을 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창조성은 없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호환성, 범용성이 있는데 호환성은 서로 다른 기종의 컴퓨터 간에도 프로그램이나 자료의 공유가 가능하고요. 범용성은 일부분에 국한되지 않고 다목적으로 사용이 된다. 다목적이라는 건 사무로도 사용이 되지만 과학, 교육, 게임 등 다양한 목적으로 우리가 컴퓨터를 활용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컴퓨터의 특징에서는 좋은 건 다 있지만 뭐는 없다? 창조성은 없다 라고 기억을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컴퓨터의 발전 과정에 대해 보겠습니다. 컴퓨터가 발전해온 과정은 기계식 계산기 중에 파스칼의 치차식 계산기가 맨 처음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라이프니츠의 사칙 연산 계산기, 베비지의 차분기관, 베비지의 해석기관, 현재 디지털 컴퓨터의 모체, 원래의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홀러리스의 천공 카드 시스템, 에어컨의 마크 1, 에어컨의 마크 1 같은 경우에는 최초의 기계식 자동 계산기라는 걸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순서를 외우시면 가장 좋긴 하겠지만 공부하실 때 파스칼이 가장 먼저 발전됐고 맨 마지막에 에어컨의 마크 1은 기계식 자동 계산기이다. 이렇게 키워드로 기억을 하시면 공부를 수월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컴퓨터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 보도록 할 건데요. 이번엔 전자식 계산기입니다. 전자식 계산기에서 출제 빈도가 높기 때문에 여러분 애니악, 에드삭, 유니박, 에드박 네 가지는 꼭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애니악은 최초의 전자식 계산기이며 프로그램은 외장 방식입니다. 에드삭은 내장 방식을 도입했다. 차이 보이시죠? 애니악은 외장 방식, 에드삭은 내장 방식이구나 키워드로 공부하고 넘어갑니다. 자, 유니박은 최초의 상업용 전자계산기입니다. 상업용 전자계산기도 중요하지만 국세조사 및 미국 인구 통계조사에 이용이 됐다. 별표. 자, 마지막 에드박은 폰 노이만 제작으로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완성하였고 이진 연산 방식 적용인데 에드박 같은 경우에는 공부하실 때 전자식 계산기 중에 가장 늦게 나왔구나 이렇게 외우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팁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의 연산 속도 단위인데요. 느린 것에서 빠른 순서대로 라고 보시면 되고 연산 속도, 계산하는 속도가 MS부터 AS 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순서는 문제에 출제가 굉장히 많이 됩니다. 순서를 MS, US, NS, PS, FS, AS로 나오기도 하지만 중간 것만 띄어서 NS, PS, FS, AS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순서는 정확하게 외우고 계셔야 합니다. 대신 MS 밀리세컨에 보면 10의 마이너스 3승이라고 적혀져 있죠. 여러분 이 10의 마이너스 3승은 외울 필요가 없는 게 MS에서 US로 갈 때는 마이너스 6승 즉 3의 배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10의 마이너스 3승, 6승, 9승을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MS, US, NS 순서를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둘 다 기억을 하고 가시되 느린 것에서 빠른 순서대로 물어볼 수도 있고 빠른 거에서 느린 순서대로 물어볼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컴퓨터 세대별 특징입니다. 1세대부터 5세대까지 있는데 1세대의 진공관이 주요 소자이고요. 사용 언어, 즉 사람과 사람이 대화를 할 때 언어가 필요하듯이 우리도 컴퓨터와 대화를 할 때 언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기계어 어셈블리어가 1세대에서 활용을 했고요. 하드웨어 개발 중심으로 부피에 비해 신뢰도가 떨어진다. 여러분 운영체제의 목적에서 중요한 거 신뢰도 기억나시죠? 또한 일괄 처리 시스템, 자료를 데이터를 한꺼번에 모아두었다가 처리하는 방식이라 보시면 됩니다. 2세대부터는 온라인 실시간 처리 시스템이 나왔고요. 소프트웨어 개발 중심, 즉 프로그램 개발 중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급 언어가 개발되었고 이때부터 운영체제가 도입되었다. 언어로는 포트란, 콜볼, 알골이 있는데 사용 언어는 5세대만 외우셔도 괜찮습니다. 자, 3세대 직접 회로입니다. 파스칼, LISP 구조화 언어이고요. 시분할 처리 시스템 도입이 됐습니다. 또한 다중 처리 시스템도 같이 도입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4세대에서는 C 언어, 프로그래밍 언어 중 가장 역사가 깊고 또한 활용도가 높은 게 C 언어 종류인데 4세대부터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 5세대는 초고밀도 집적 회로로 객체 지향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객체 지향 언어의 종류로는 자바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인공지능 개념 등장, AI, 여러분 알고 계시죠? 또한 퍼지 이론, 패턴 인식이 등장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컴퓨터 세대별 특징에서 반드시 외워야 하는 건 5세대, 그리고 C 언어가 들어온 4세대, 실시간 처리 시스템인 2세대는 반드시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컴퓨터의 분류, 종류에 따른 분류인데요. 디지털 컴퓨터와 아날로그 컴퓨터를 비교하는 문제가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꼭 비교해서 암기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컴퓨터 시스템 관리의 경우는 암기해야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비교해서 꼭 외우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디지털 컴퓨터부터 보겠습니다. 숫자나 문자처럼 연속적이지 않은 데이터를 처리하는 컴퓨터입니다. 흔하게 우리가 활용하는 컴퓨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날로그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전압이나 전류처럼
연속적으로 변하는 아날로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컴퓨터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이브리드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아날로그 컴퓨터와 디지털 컴퓨터, 즉 이 두 컴퓨터의 장점만 결합해서 만든 컴퓨터니 가장 좋겠죠, 여러분. 하지만 문제는 디지털 컴퓨터와 아날로그 컴퓨터를 비교하는 문제가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디지털 컴퓨터는 입력 형식이 숫자와 문자, 출력 역시 숫자와 문자. 자, 연산 종류가 사칙 연산과 논리 연산이라는 거. 이 논리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계산 형식은 이산적인 데이터. 위에서 말했지만 연속적이지 않다, 비연속적이다 같은 말입니다. 자, 회로 형태로는 논리 회로를 활용하고요. 아날로그 컴퓨터는 증폭 회로를 사용한다는 거. 두 개를 비교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프로그래밍은 디지털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아날로그는 필요하지 않고, 자, 연산 속도가 디지털 컴퓨터가 느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날로그는 연산을 하기에 최적화된 컴퓨터이기 때문에 당연히 빠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기억 기능으로는 기억이 용이하며 반영구적이고, 아날로그 컴퓨터는 기억에 제약이 있다. 정밀도는 높은 편이고 아날로그는 낮은 편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용도는 범용성, 즉 광범위하다,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아날로그는 어디에 활용만 한다? 과학적 연구에만 활용을 한다. 기억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정리를 하실 때 책에도 물론 표로 나와 있긴 하지만 여러분 반드시 비교하면서 내용을 암기하셔야 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컴퓨터의 분류 중 사용 목적에 따른 분류입니다. 전용 컴퓨터란 한 가지, 전용, 그 업무만을 수행하기 위해 설계된 컴퓨터. 범용은 다양한 용도, 우리가 컴퓨터로 사무 작업도 하지만 게임도 하고 영상도 보고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범용 컴퓨터가 디지털 컴퓨터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처리 능력에 따른 분류에서는 마이크로 컴퓨터는 소형이고요. 미니 컴퓨터는 중형, 메인 프레임 컴퓨터는 대형, 슈퍼 컴퓨터는 초대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사이즈를 생각하셔야 되는 게 아니고 처리할 수 있는 양, 능력의 구분을 지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소형 컴퓨터는 말 그대로 소형 컴퓨터, 처리를 작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미니 컴퓨터는 개인용 컴퓨터보다 주기억 장치와 보조기억 장치의 용량이 큰 컴퓨터입니다. 메인프레임 컴퓨터, 대형 컴퓨터는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컴퓨터이며, 초대형 컴퓨터인 경우에는 벡터 계산 전용 프로세서를 갖춘 초고속 컴퓨터이다. 대용량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컴퓨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밑에 보겠습니다. 개인용 컴퓨터의 크기 순 분류입니다. 데스크톱이 가장 크겠죠, 여러분. 데스크톱이라는 거는 본체와 모니터가 분리되어 있는 걸 생각하시면 되고요. 랩톱은 노트북보다 조금 더 큰 사이즈. 그 다음에 노트북 우리 많이 활용하죠. 노트북보다 조금 더 작은 게 팜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호칭에 대한 사진을 띄워주고 문제가 나오진 않기 때문에 크기 순으로 분류만 하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휴대가 가능한 컴퓨터에서는 노트북, 램톱, 팝톱. 여러분 데스크톱 본체와 모니터 들고 다니면서 사용하시지는 않죠. 상식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눈으로 보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자, 우리가 1강에서 만났던 정보 처리 방식인데요. 일괄 처리 시스템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발생된 자료를 일정 기간 모아두었다가 한꺼번에 처리. 기억나시죠? 그렇기 때문에 처리하는 동안에는 다른 작업이 불가능하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앞에서 조금 빨리 지나간 게 뒤에서 한 번 더 반복되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공부하실 때 앞부분에서 너무 달달달 외우지 마시고 뒤에서도 나오면 그때 한 번 더 반복하는 식으로 가겠습니다. 자, 시분할 시스템 가겠습니다. 한 CPU를 여러 사용자가 사용하는 경우 사용권을 일정 시간 동안 할당하여 혼자 독점하여 사용하는 것처럼 하는 기법. 여러분, 한 CPU를 여러 사용자가 사용하면 당연히 느려지겠죠. 그것을 일정 시간 할당해서 혼자 독점하여 사용하는 것처럼 하는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시간 처리 시스템은 발생된 자료를 바로 처리. 별표. 예약이나 조회 업무. 여러분, 펜션 예약, 인터넷 뱅킹 기억나시죠? 자, 한 번 더 반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중 프로그래밍 시스템이란 하나의 CPU를 동시에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처리하는 기법이고요. 다중 처리 시스템이란 2개 이상의 CPU로 동시에 여러 개. 당연히 다중 프로그래밍보다는 다중 처리가 훨씬 더 처리하는데 수월하겠죠. 하나의 CPU이냐, 2개의 CPU이냐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혼동될 수 있기 때문에 별표 쳐놓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팁에서 한 번 더 반복합니다. 다중 프로그램 시스템과 다중 처리 시스템은 CPU가 1개이냐, 2개 이상이냐의 차이이다. 계속 반복했으니까 여러분 잊어버릴 일은 없겠죠.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로는 27페이지 보시면 되고요. 정보 처리 시스템 보도록 할 건데요. 비집중 처리 시스템, 자료가 발생하는 곳에 처리할 컴퓨터를 설치하는 시스템이며 업무량이 증가함에 따라 처리할 컴퓨터의 수가 늘어남. 집중 처리 시스템은 현장에서 발생한 자료를 중앙의 컴퓨터로 집중시켜서 처리하는 시스템이며 중앙으로 집중 처리로 인한 시스템의 과부하와 시스템 장애 시 정보 처리가 중단되는 현상이 발생됩니다. 당연히 가운데로 집중되면 과부하되었을 때 중단이 되는 게 맞겠죠. 분산 처리 시스템은 분산시키는 개념을 기억하시면 되고요. 지역별로 발생된 자료를 분산 처리하는 방식이며 시스템의 과부하를 방지할 수 있고 집중 처리 시스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고 시스템의 안정성, 유연성, 신뢰성, 확장성 등에서 유리합니다. 클라이언트 서버 시스템이 있고요. 문제에서 자주 출제되는 비중은 동배간 처리 P2P 시스템인데요. 네트워크 상의 모든 데이터가 동등한 위치에서 중앙으로 집중되지 않고 분산되지 않고 동등한 각자의 위치에서 자료를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보시면 됩니다. 개인 PC 또는 워크스테이션으로 서버나 클라이언트 역할을 각기 수행하며 고속의 랜 환경이 요구됨. 왜 그럴까요, 여러분? 네트워크가 동등한 위치에서 여러 군데에서 자료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고속, 속도 빠른 랜 환경이 요구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용이 어려우실 수 있겠지만 시험 문제를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할 테니 눈으로 보고 머릿속으로 한번 기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의 표현입니다. 19년, 20년에도 기출이 됐었습니다, 여러분. 자료의 표현은 크기, 순을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연산 속도, 느린 것에서 빠른 순으로, 빠른 것에서 느린 순으로, 또한 자료의 표현도 작은 것에서 큰 순으로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비트, 니블, 바이트, 워드, 필드, 레코드, 파일, 데이터베이스를 다 물어본다기보다는 중간에 비트, 바이트, 워드, 데이터베이스 이런 식으로 중간에 것만 뽑아서 순서를 물어보기도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암기하셔야 됩니다. 비트부터 보겠습니다. 0과 1을 나타냅니다.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니블은 4비트 별표. 바이트는 문자를 표현하는 최소 단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문자를 표현하는 최소 단위는 바이트다. 바이트는 8비트입니다. 1바이트는 2의 8승 256개의 정보를 표시한다. 바이트는 8비트이다. 워드는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 여러분, 워드에서는 데이터의 양을 말하는 거고 바이트는 최소 단위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구분 지어서 암기하셔야 됩니다. 필드는 여러 개의 워드가 모여 구성되고요. 레코드는 논리 레코드와 물리 레코드 두 가지가 있다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파일은 연관된 여러 개의 레코드가 모여 구성되고요. 데이터베이스는 파일의 집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확하게는 데이터 집단이긴 하지만 파일이 모여서 데이터베이스가 된다. 파일 안에 있는 데이터가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순서만 기억할 뿐 아니라 순서 암기뿐 아니라 각 자료에 대한 개념도 기억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 이해 가시죠, 여러분? 자, 제가 지금 줄쳐드린 부분은 반드시 기억을 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코드에 대해서 보도록 할 건데요. 처리 능력에 따른 분류라고 보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코드도 DCD 코드, ASCII 코드라고 해서 ASCII 코드, EBC DIC 코드, 유니코드 등 각 종류에 따른 개념이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암기는 필수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듭 얘기하지만 컴퓨터 시스템 관리는 암기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꼭 분리를 해서 나눠서 딱딱 암기를 하셔야 내용이 서로 헷갈리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처음 나온 코드 BCD 코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세대 컴퓨터, 여러분 우리 1세대부터 5세대까지 봤던 거 기억나시죠? 컴퓨터에서 대부분 사용하는 기본 코드로 6비트로 구성이 된다. 64가지 문자 표현이 가능하다. 하지만 영문자의 대소문자는 구별하지 못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상대적으로 DCD 코드는 예전에 나온 거라서 문제가 자주 출제되진 않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들이 오답으로 많이 끼워 들어가기 때문에 분리를 하실 줄 알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ASCII 코드 별표, EBC DIC 코드 별표, 유니코드는 별표 3개. 제가 유니코드를 별표 3개 치는 이유는 최근에 빈도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ASCII 코드부터 보겠습니다. AICI 코드는 ASCII 코드라고도 문제에 나온다. 미국에서 추진된 정보 교환용으로 7비트로 구성된다. 128가지 BCD 코드보다 2배 정도 더 문자 표현이 가능하죠. 그런데 여러분 ASCII 코드가 처음 나오고 나서 확장 ASCII 코드가 한 번 더 나왔습니다. 얘는 8비트를 사용하며 256가지의 문자를 표현한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냥 ASCII 코드가 나오면 7비트에 128가지, 확장 ASCII 코드는 8비트에 256가지 반드시 비교해서 기억을 하셔야 하며, 하나 더 비교를 해야 하는 부분이 확장 ASCII 코드와 EBC DIC 코드를 비교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EBC DIC 코드는 이진화 10진 코드이지만 중요한 게 8비트로 구성이 됩니다. 확장 ASCII 코드와 동일하죠. 또한 256가지의 문자 표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확장된 DCB 코드로 대형 컴퓨터에서 보통 사용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스키 코드와 EBC DIC 코드 위에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마지막으로 유니코드인데요. 국제 표준으로 제정된 2바이트. 자, 여태까지 배운 코드는 다 비트로 얘기를 했지만 유니코드만 바이트 코드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문자당 영어, 비영어 공통적으로 16비트로 구성한다. 차이 확실히 느낌 오시죠, 여러분? 지금 문장 형태로 되어 있지만 키워드만 따로 뽑아서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아스키 코드. 그리고 확장 아스키 코드. 자, EBC, DIC. 자, 아스키 코드는 뭐라고 했죠? 7비트라고 했죠. 또한 128가지 문자 표현이 가능하다. 확장 아스키 코드는 8비트이며 256가지 표현이 가능하다. EBC, DIC는 8비트에 256가지 문자 표현은 동일하지만 하나 추가된 게 뭐다? 대형 컴퓨터에서 활용한다. 자, 여러분 저처럼 표로 나누어 놓고 비교를 해서 암기를 하시면 딱 이 표만 외워도 문제를 수월하게 푸실 수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기 전에 필기하실 시간을 5초 정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문자 데이터 표현 방식 코드를 배웠다면 이번에는 문자 에러 검출 코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데이터 표현 방식 코드의 오답으로도 많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종류를 꼭 같이 보셔야 합니다. 먼저 페리티 체크 비트는 에러 검출을 목적으로 오류 검출만 가능합니다. 이해 가시나요? 교정은 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해밍 코드는 에러 검출 그리고 교정이 가능하다. 에러 검출 코드 안에서도 페리티 체크 비트와 해밍 코드를 비교할 줄 아셔야 됩니다. 페리티 체크 비트는 오류 검출만 가능, 교정은 불가능. 해밍 코드는 에러 검출 및 교정이 가능하다. 자, 순환 중복 검사는 오류를 검출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교정을 할 수 있다 나오면 여러분 오답으로 짚어내셔야 합니다. 자, 블록합 검사라고 해서 페리티 검사의 단점을 보완한 거, 단점을 보완한 코드로 전송 데이터의 각 문자당 페리티 검사 비트와 데이터 블록의 모든 문자열에 대한 블록합 검사 문자를 함께 전송함. 여러분 장단점을 보시고 넘어가도록 하세요. 자, 정마크 부호 방식으로는 페리티 검사가 코드 자체로 이루어지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용되는 코드로는 E out of O 코드나 비키너리 코드 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사용되는 코드 두 가지 눈으로 보시고 넘어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건데요. 여러분 본교재에서 보셨을 때 진수 표현 및 보수 그 내용은 시험에 최근에 출제가 거의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내용을 제외했습니다. 내용은 책에서 눈으로만 이해하시고 넘어가셔도 충분히 시험 대비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체크 포인트를 가지고 문제 한번 확인해 보고 오늘 수업 종료하도록 할 텐데요. 자, 1번 다음 중 디지털 컴퓨터 나왔네요. 자, 디지털 컴퓨터와 어떤 거? 아날로그 컴퓨터를 비교해서 보셔야 문제를 수월하게 푸실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보기 문항 보겠습니다. 자, 1번 부호화된 숫자와 문자 나오는 순간 아, 디지털 컴퓨터구나. 바로 오셔야겠죠, 여러분. 자, 산술 논리 연산을 주로 한다. 맞습니다.
자, 3번. 증폭 회로를 사용한다. 여러분, 증폭 회로는 뭐다? 아날로그 컴퓨터입니다. 그러면 증폭 회로가 아니라 디지털 컴퓨터는 어떤 회로를 사용했다? 논리 회로를 사용했다. 자, 연산 속도는 아날로그 컴퓨터보다 느리다. 맞죠? 아날로그 컴퓨터가 연산 속도는 더 빠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가로 하나 더 확인하자면 프로그래밍은 디지털 컴퓨터는 당연히 필요하고요. 아날로그 컴퓨터는 불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오답은 체크하시고 손으로 한 번 더 작성하시고 암기하시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2번으로 가도록 할 건데요. 다음 중 자료의 단위 나왔네요. 자료의 단위. 작은 것부터 큰 순으로 바르게 나열된 것을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여러분 가장 작은 건 뭐다? 비트. 이렇게 한글로 나올 수도 있고 영문으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두 개 다 눈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비트, 니블, 바이트 순서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 같이. 워드, 필드, 레코드, 그 다음 뭐다? 파일, 가장 큰 데이터베이스. 자, 여러분 이 순서가 다 나온 건 아니죠? 자, 한번 같이 가볼게요. 비트, 니블 있나요? 없죠? 그 다음 바이트. 바이트까지는 전부 같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아이템이라는 게 나왔는데 아이템은 추후에 문제 나올 때 한 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아는 것부터 순서를 잡아볼게요. 자, 그 다음 워드 있네요. 워드. 그 다음 필드. 필드는 없고. 자, 레코드 있나요? 워드 앞에 레코드 앞에 워드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1번은 탈락이죠. 다음 레코드. 파일 데이터베이스는 마찬가지로 없습니다. 그래서 워드와 바이트 사이에 있는 게 아이템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아이템은 여러분 중간에 끼워 나오기는 하지만 만약에 이 개념을 모른다고 해도 순서를 알고 있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항이고 혹시 모르니 바이트와 워드 사이에 아이템을 하나 적어 놓으시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체크포인트 두 문제를 활용해서 여러분 오늘 배웠던 내용을 점검했고요. 정리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도 마찬가지로 컴퓨터 시스템 관리 2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 거고 4강 정리 잘 하시고 5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생 많으셨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